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서 중국 문학 그리고 중국 문화를 통해서 오늘의 중국을 읽고 오늘의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부분을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 있는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신.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루신 그러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작가를 루신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한자음을 그대로 따라서 노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노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신의 생각 그리고 루신의 문학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를 루신의 생각 그리고 루신의 문학, 특히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굉장히 여러 편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루신의 대표작은 아큐정전입니다. 그래서 아큐정전에 담긴 루신의 생각 그리고 루신의 사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그리고 넓게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실 그리고 동아시아 인간을 좀 더 어떻게 좋게 고양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은 중국 근대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루신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루신이 굉장히 어려운 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1881년,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입니다. 81년에 태어나서 56살을 살고 떠났습니다. 1936년에 루신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루신이 살았던 시기가 우리나라의 근대하고 비춰보자면 구한말에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끝나기 전에 이제 생을 마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신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 우리나라 근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고요. 중국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서구를 흉내낸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를 강점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낼 때 루신이 태어나서 문학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신은 현대 중국, 정확히는 근대 중국이겠죠. 근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신은 소설가다? 이렇게만 말하면 루신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루신이 쓴 글들을 모아서 이제 전집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전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전집이 20권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3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7권에 해당하는 글들은 루신이 쓴 산문이기도 하고요. 편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주고받았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소설을 쓴 소설가가 첫 번째 루신의 정체성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이론을 받아들여서 현실과 고민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루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중국 고전 그리고 서구 사상에서 많은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고민해서 중국 현실을 보는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루신을 가리켜서 소설가이자 지식인이고 사상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신은 1차적으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루신이 누구인가 그러면 맞아. 아큐정전을 쓴 소설가이지. 아큐정전의 작가이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중편 정도에 해당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루신의 이름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킨 작품입니다. 그리고 광인일기, 그리고 고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요, 루신을 접해본 경로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소설을 읽고 루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그리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루신이 쓴 산문은 읽어봤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신이 쓴 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라는 산문도 있고요. 또 산문 시의 형태로 들풀이라는 산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요,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오히려 루신 산문보다 루신 소설보다 나는 루신 산문이 더 좋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루신 산문이 정말 읽어볼 만한 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루신이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작가들 중에 세계 고전 작가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꼭 읽어야 될 소설 리스트 또는 작가 리스트를 작성하면 루신이 꼭 들어갑니다. 동아시아 작가 중에서는 꼭 들어가고, 이거는 비단 동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중국 사람들이 루신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국 작가 중에 세계문학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인들이 루신 작품을 다 읽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꼭 필독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루신 작품을 읽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루신 작품 좀 그만 읽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 학생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요, 루신 작품을 교과서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빼버립니다. 아니, 루신 작품을 많이 읽혀야 될 것 같은데 루신 작품을 교과서에서 점차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루신 문학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루신의 글, 소설이든 산문이든 이 루신의 많은 글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치명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어두운 측면,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루신은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사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이 이걸 고쳐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중국 사회가 이 점을 고쳐야만 중국이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신랄하게 중국인과 중국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유, 그래, 루신 유명해. 그런데 저 사람은 말이야, 중국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어떤 어두운 측면, 이거를 전 세계에 광고해 버렸어. 그러니 창피해 죽겠어. 물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중국 사람들 저거 고쳐야지. 중국 사회 이거 고쳐야 돼. 나도 동의해. 그런데 저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다 드러나 버렸다.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루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한편으로는 루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작가, 그리고 한 사람의 지식인이 태어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국 사회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비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욕을 듣겠죠. 그 욕을 감내하면서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 중국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에 평생의 글쓰기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신입니다. 근데 이 루신이라는 작가는요,
중국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만 루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할 말은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근대 지식인들 이렇게 보면요, 루신과 같은 사람 그렇게 글을 다양하게 쓰면서 동아시아 그다음에 한국사의 어둠을 그야말로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끈질기게 비판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신의 글과 생각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인들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굉장히 즐겨 읽고, 그리고 루신의 글, 루신의 생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어둠, 한국의 어둠, 일본의 어둠을 생각하는 사상적인 자원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루신이라는 작가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 루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껴요. 이게 뭐냐면 루신이 일본 유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신이라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을 이렇게 키우는데 일본이 기여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도 루신이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고 루신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루신의 글을 통해서 한국의 어둠,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어둠을 늘 성찰하는 그런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루신이 죽었을 때, 36년에 죽었을 때 장례식에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운집해서 애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는 물론 한국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루신의 관 위에 덮였던 이 글자가 민족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민족혼일 뿐만 아니라 루신이라는 작가는 동아시아에서 늘 일종의 상징,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사상과 글을 지닌 작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루신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루신의 고향이 사오싱입니다. 이 사오싱은 아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의 여행이 좀 많이 단절돼서 가볼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한번 꼭 제가 추천드리는 중국 입문 여행 코스입니다. 이 사오싱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고사성어 중에 오월동주 이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나라가 그 월나라하고 이제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냥 한 배에 탔다라는 것은 원수끼리 한 배에 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오월동주가 굉장히 고대에 있었던 국가인데 그때 월나라의 땅, 여기가 바로 소웅이고 월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 붓글씨 제일 잘 쓰는 사람, 왕이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가요, 이렇게 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물의 고장, 그래서 수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를 타고 가면요,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배를 거기다가 이렇게 정박을 하고 바로 올라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배의 교통이 가장 발달한 고향이고 까만 지붕의 하얀 벽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수묵화에서 우리가 볼 듯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고향이 바로 이 사오싱입니다. 사오싱은요, 중국도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관광지가 상업화됐어요. 그리고 옛날 도시들도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조금 그럴싸한 데는 다 카페가 들어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오싱은 아직도 상업화가 덜 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문 고장의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오싱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황주라는 술입니다. 중국의 술은 우리가 꼬량주라고 하는 바이주하고 그 다음에 황주, 바이주는 백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황주 두 종류의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주는 증류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즐겨 먹는
그 고량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도수가 높죠. 좋은 술은 한 56도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도는 넘어가야 이제 좋은 술이라고 치는 건데, 이게 이제 술의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발효주, 그러니까 우리 막걸리처럼 이렇게 쌀을, 곡물을 발효해서 먹는 술이 있습니다. 그 발효주, 대표적인 발효주가 바로 소홍에서 난 소홍주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는 막걸리는 하얀색 아니에요. 쌀을 발효해서 빚은 술인데 이거는 좀 하얗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소홍주는 막걸리를 가지고서 발효를 시켰는데 까매요. 왜 이렇게 까말까요?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랫동안 둡니다. 담궈두는 거죠. 길게는 한 뭐 20년, 30년도 이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 담궈두다 보니까 당화작용이 일어나서 까맣게 됩니다. 우리도 설탕으로 이렇게 달고나를 해 먹으면 달고나 색깔이 이렇게 누런색이 되고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16도 정도 나오는 술이거든요. 이게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술을 요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거 먹을 때 좀 덮인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이거 보고 아이고 이 술 맛있다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거 뭐 간장 맛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요 살짝 덮여갖고 드시면 간장 맛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술을 먹을 때 그 되게 이제 덮인 술이니까 이렇게 따끈따끈하는 이제 그 상태에서 식지 않기 위해서 구리잔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매실 말린 거 그거를 이렇게 떨궈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자면 간장맛 나는 그런 잔향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물론 이거를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요. 격식을 갖춰서 먹고 일반인들은 그냥 덮인 술을 먹습니다. 이 술이요. 그 16도니까 사실은 먹으면은 꽤 도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소주도 요즘에는 이제 도수가 굉장히 낮아져서 16도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평합니다. 이 술은 미훈주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술기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국 고량주 백주를 먹으면 그냥 한순간에 확 열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늘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미운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술기울이 도는 알딸딸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근 다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은 절반쯤 핀 꽃이 제일 아름답고 활짝 핀 꽃보다 절반 핀 꽃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술은 미훈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독한 술이 아니라 아주 도수가 없는 술도 아니고 이 미훈 상태의 술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미훈주가 소홍주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옛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도 배출했고 그 다음에 이 술도 있고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소홍이 상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멀었지만 최근에는 상해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속철을 타게 되면 한 1시간 반쯤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한 300km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서 아침에 갔다가 투어를 하고 이게 굉장히 소홍이 작아요. 도시가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작아서 구경을 하고 밤에 다시 상해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코스를 제가 그 중국 입문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면 이 코스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상해 가면 우리가 볼 게 많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있고 상해 근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약을 했던 곳도 있고 그래서 상해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보고 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하싱을 거칩니다. 지하싱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암살이라든가 이런 독립군을 다룬 영화들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김구 선생이 피난했던 피난소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루장을 있는데 마루장 하나 이렇게 뚝 밑으로 가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진 그 김구 선생이 거기에 피난했던 곳이에요. 그게 지하싱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항주를 거쳐서 소흥까지 가는 길. 이게 물론 중간에 우전이라는 민속마을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입문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들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루시는 소흥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이 소흥 자기 고향을 상징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루신이 중국 근현대를 상징하는 작가가 된 것은 루신이 했던 고민들, 그러니까 루신이 산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쟁도 하고 그리고 소설도 쓰면서 했던 고민들, 이게 중국 근현대를 상징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루신은 자기가 태어난 그 시기, 그러니까 근현대 시기 중국 현실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중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중국 근현대 고민의 상징인 겁니다. 루신이 태어났던 때가 188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나라 말기입니다. 그리고 1936년 죽을 때는 중화민국이 이제 말하자면 49년에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니까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혼란될 때입니다. 이때 중국을 절반의 식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웬만한 도시들은 다 서구 제국주의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광저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칭다오, 저쪽 대련, 이쪽은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부에 해당되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제국주의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상해 시내도 절반은 다 상해가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땅이 돼버린 거죠. 제국주의가 중국을 갈라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에처럼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선을 그어놓고 여기 누가 가질래? 그래 그러면 당신은 거기 가져. 그럼 우리는 여기 가질게. 말하지 마.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제국주의 침략으로 중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당시였죠.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심각하면 청나라 정부가 각성을 해서 그야말로 제국주의하고 싸워야 될 텐데 청나라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망국 멸종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망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정도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위기죠. 우리도 일제 강점 당하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나라만 망해가는 게 아니라 멸종. 중국인이라는 인종. 중국인이 지구상에서 멸종당할 것 같은 위기다. 이거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만 느끼는 독특한 위기가 있습니다. 중화 문명이라는 게 이제는 끝났구나. 이 위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화 문명의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역사를 이제 잠깐 보시면요. 중국이 이렇게 역사가 계속 길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족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나라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느 민족이 세운 국가입니까? 몽고족이에요. 그죠? 이건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민족이 한족을 정복하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몽고족 강점기입니다. 식민화됐던 시기, 그 시기가 원나라입니다. 근데 한족들은 그렇게 강점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원나라만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청나라죠.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청나라는 후금, 우리는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만주족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을 한족의 영역을 점령해서 청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이 청나라도 만주족 강점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당송, 원명청 이렇게 계속 한족이 다스렸던 여타 왕조하고 똑같이 그냥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 역사에서는 일제 강점기라고 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좀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한족들이 이제 한족 중심의 역사를 써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 게, 몽고족이 들어와서 한족을 지배했고 만주족이 들어와서 한족을 지배해서 각자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족들이 소수민족이죠. 이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중화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오랑캐인데 동화돼 버린 겁니다. 특히 청나라는 더 그랬죠. 이제는 자신들이 만주족 언어, 만주족 문화를 잃어버릴 정도로 한족에 동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독특하게 한족의 역사가는, 그래, 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몽고족이든 만주족이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외래 민족 또는 이민족들, 더 심하게 말하면 오랑캐가 왔더라도 중화 민족의 문화적 적통을 계승하면, 중화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승하면, 그래, 됐어. 당신들의 왕조도 한족이 다스렸던 왕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점령을 했지만 중화 문명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전하고 다른 센 오랑캐, 중국인들은 이 사람들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건너온 오랑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전의 오랑캐들은 다 서북 쪽에서 내려오거나, 주로는 서북 쪽에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동북 쪽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바다에서 와가지고 중국을 위험에 빠뜨린 오랑캐는 이 서양 오랑캐, 양이가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게요, 중국 문명을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중화 문명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 버려. 그리고 서구 근대 세계관, 서구 기독교 문명, 이거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통상적으로 제국주의가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는 군대, 하나는 이제 세계관을 전파하기 위한 종교,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중국적인 세계관을 싹 밀어내 버립니다. 이런 오랑캐 중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위기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다. 중국 역사에서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위기다. 3000년 만의 대변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신이 이때 태어난 겁니다. 루신은 그런 위기, 혼란 속에서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그야말로 중국인이라는 씨가 없어질 것 같은, 종족이 멸종당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고민합니다. 이제 중국 전통 문명은 안 될 것 같아. 중국 전통 문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문명, 그러니까 중국 전통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유교 문명이겠죠. 그죠? 이걸 버려야 되겠다. 바로 저것 때문에, 전통 문명 때문에 중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통 문명 때문에 중국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문명, 이게 뭐겠습니까? 서구 문명이죠. 서구 근대 문명입니다. 이 근대 문명은 우리가 믿을 만한 문명인가? 그러면 전통을 버리고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 이 중국이 지금 빠진 봉착한 위기가 해결될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전통 버리고 서구 근대 문명으로 가자. 문명적인 전환이죠. 그러면 위기가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루시는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도 버려야 돼. 맞아, 전통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서구 근대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해결책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서구 근대 문명이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근대 문명도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는 전통도 비판하고 근대도 비판하면서 제3의 문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이 루신이 문학을 하고 글을 쓰던 첫 번째 고민이자 평생 루신이 안고 살았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때,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문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착수하시겠어요? 정치가는 정치를 설계할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정치 시스템 입법부를 이렇게 만들고 정당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새로운 문명을 이 정당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경제 전문이라면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경제 제도를 만드실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대기업 위주로 또는 중소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산업을 위주로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농업을 위주로 발전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공업 위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가져갈 겁니다. 그죠? 근데 루시는 독특해요. 루시는 그래, 맞아. 정치도 바꿔야 돼. 그리고 경제도 바꿔야 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밑바탕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정치나 또는 정치 제도,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을 바꿔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물론 다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런데 루시는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는데 그 토대는 사람이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 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인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 사람은 역시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벌크업을 하고 웨이트도 하고 또는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체가 건장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는 사람을 만드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그래야만 중국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출발은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의 출발은 바로 새로운 인간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루시는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 그래서 루시는 일본에 유학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간 겁니다. 청나라에서 이제 1894년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청일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청나라가 일본에 져버린 거예요. 이 규모가 훨씬 청나라가 큰데 일본한테 져버린 거예요. 이때 져가지고요 청나라가 돈을 물어주는데 그 당시 청나라 예산 2년치 예산의 돈을 다 일본에게 물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로 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야, 이대로면 안 되겠고, 공부 잘하는 애들, 나중에 중국을 짊어지고 나갈 애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서 배워오게 하자. 그래서 국비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루신이 이때 국비 유학생이 돼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일본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말을 배우고 나서 전공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시는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의학을 선택합니다. 아마 루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의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의대 가려고 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첫 번째가 의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서양 의학이라는 게 막 들어올 때니까. 이거는 의사만 되면 돈을 그야말로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루신도 역시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루신은 좀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돈보다도 그래, 나는 의사가 돼서 중국인들의 이 병든 육신, 병든 육체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난 군의관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루신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첫째는 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에는 아편이 굉장히 퍼집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아편 굴, 아편 카페에서 아편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갈비뼈만 앙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야말로 병든 중국인,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편에 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싸우겠어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영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하고 싸우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튼튼한 육체, 병든 육신을, 중국인의 육신을 고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루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게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좀 각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루신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해부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러일 전쟁 때 중국인이 러시아 첩자 노릇을 했다고 잡혀가지고 일본인에게 처형당하는 슬라이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중국인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스파이 짓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 매달아 놓고 이제 처형을 하는데 나머지 중국인들은 다 둘러싸가지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 건지, 죽는 게 옳은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입을 벌리고 구경만 합니다. 이게 루신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하, 육신이 아무리 건장을 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저렇게 본보기의 재료가 될 뿐이구나. 그리고 구경꾼이 될 뿐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다고 해도 그건 뭐 허약하다고 해도 그게 불행은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인의 정신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 그게 뭐냐? 문학과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1년 만에 의대를 공부하던 걸 때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도쿄로 와서 나는 이제부터 글을 쓰겠다. 문학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 쓰는 사람 루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의대생이 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유학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비유학생은 대학을 그만두면 장학금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이때 루신은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깨끗이 의대생이 되는 걸 포기합니다. 물론 이런 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루신이 의학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문학하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당겼던 거죠.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문학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설 쓰는 사람 루신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계속 글을 쓰는데 이 루신을 동시대 작가들, 한국 근대문학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광수는 루신의 작품을 바로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수가 한문을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읽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광수 자서전을 쓰겠다고 왔어요. 내가 당신 자서전을 쓸게요. 그랬더니 이광수가 그래요. 그런 거 써서 뭐하게? 그러면서 난 아큐 같은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성하면서 나는 루신 소설에 나오는 아큐와 같은 바보니까 바보 자서전을 쓰거나 전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생각에서는 아큐 같은 인간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저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자성이죠. 근데 이제 이광수하고 다르게 루신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이육사가 어느 날 어떤 장례식에 가서 루신을 만납니다. 루신이 악수를 청하니까 감격합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지식인, 문학인, 이 모델이 이육사였던 겁니다. 이육사가 이제 나중에 루신이 죽고 나서 추도문을 쓰거든요. 조선일보에. 그런데 그 추도문을 읽어보면 흡사, 요즘 말로 치면 아이돌을 직접 만나본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김광규는 아예 루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씁니다. 예. 자기가 시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럴 때 루신을 떠오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밤 속에서 나는 루신을 생각한다. 내가 굳세게 살아갈 용기, 당신 루신한테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신이 활동하던 동시대의 작가들도 루신의 작품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루신은 중국인이 지니고 있는 어둠, 그리고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어둠을 바꾸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 많은 한국인들, 한국의 청년들, 조선의 청년들, 조선의 지식인들은 루신의 글을 가져다가 한국인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변혁의 양분, 변혁의 씨앗으로 읽고 루신을 생각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우리 근대 지식인들이 읽었던 루신하고 다른 루신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한국인들이 루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루신은 어떤 것인가, 왜 다시 루신이 한국을 횡단하는가, 이 부분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제가 특정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요. 직장인들, 중학교 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간답니다. 학교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야, 혼자 놀면 집에서 놀 사람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가고, 그냥 오늘 점심 급식이 돈가스 나오니까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가스 맛집 간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만나서 게임 하려면 이제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하고 게임 약속하러 간다고 생각하자. 그러고서 이제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간다는 겁니다. 이 유사한 버전이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정말 오늘 출근하기 싫고 그럴 때 있습니다. 이 회사 가기 싫을 때 직장인들이 뭐 회사 PC 쓰면 되니까 돈 주는, 그리고 돈도 받고 게임도 하는 PC방 간다고 생각하자. 점심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자. 또는 이제 월급도 싸우러 가고 놀기도 하고 저녁 같이 먹을 사람들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이제 내디디면서 회사로 출근한다. 이게 이제 우리 포털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이 검색어를 가지고서 포털에 검색을 했습니다. 정신승리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승리법,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사용하는 정신승리법, 그렇게 검색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원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사용하는 정신승리법,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소개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신승리법입니다. 이 정신승리법이 뭐냐? 이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졌어요. 맞고 패배하고 집니다. 그런데 정신에서는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승리법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일상어의 단어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승리법을 자주 쓰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도요, 이런 정신승리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 정신승리법이 뭐고, 정신승리법을 쓰는 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정신승리법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의 정신승리법이 유행한다고 한다면,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한국에 유행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아큐입니다. 왜 이름이 큐냐?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앞에다 이제 아라는 호칭을 써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큐자는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큐,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요,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아큐일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1921년에 루신이 쓰게 되는데요. 이 소설을 발표할 때 중국인이 신문에 연재를 할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중국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게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 같기도 하고 내 친구 얘기도 같기도 하고 모든 중국인의 그냥 행동 방식, 생각 방식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 루신이 아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을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건너서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큐 정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늘 즐겁습니다. 누구한테 맞아도 즐겁고 남한테 욕을 들어도 즐겁고 늘 즐겁습니다. 아큐가 이렇게 즐거운 이유, 아큐는 정신승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동네에서 툭 가는데 치는 겁니다. 그럼 아큐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세 아큐는 즐거워집니다. 아큐가 이렇게 즐거운 이유 뭘까요? 정신승리법을 잘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큐는요, 정신승리법을 가지고서 현실의 패배를 정신적인 승리로 빨리 전환해 버립니다. 이 아큐가 쓰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고는 그래, 내가 맞을만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 상대해서 뭐해, 내가 괜히 쟤하고 싸우면 입만 아프고 내 손만 더러워지지, 그냥 내가 수준 높은 내가 이해하고 가야지, 이렇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이 사람한테, 강자한테 당한 거를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는 정신승리법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잊어버립니다. 그죠? 잊어버리면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늘 아큐는 지고 패배하고 그야말로 남한테 당하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즐겁습니다. 이게 정신승리법입니다. 현실에서는 패배하는데 특별한 정신적인 승리를 가지고서 정신적인 사유 방법,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늘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큐가 사용하는 정신승리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큐 같은 정신승리법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가끔 씁니다. 이게 어떨 때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일이 안 풀렸을 때, 그럼 뭐 내가 준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예. 어떨 때는
속이 쓰리다가 이 아큐와 같은 정신승리법을 쓰고 나면 조금 정신적인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어. 그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아니,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뭐.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책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이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큐 같은 정신승리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정신승리법을요, 우리가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하나가 바로 이 정신승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승리법 계속 써야 될까요? 그 답을 아큐 정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가 계속 이 정신승리법을 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아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도둑질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큐가 정신승리법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자신의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패배했을 때, 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패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졌는지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따지고 복귀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다시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패배한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패배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패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큐는 패배에 대한 인식, 패배한 이유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늘 반복합니다. 불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그 땅을 딛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아큐는 이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어떤 기만을 통해서 계속 위로하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해피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비참한 삶은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아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루시는 아큐 같은 이런 생각을 노예의 사유 방식,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비참합니다. 늘 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고 맞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노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아큐처럼요. 그죠? 자, 우리가 노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 같은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돈에 의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아큐도 그랬어요. 아큐는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처지입니다. 아큐는 요즘 말로 알바 노동자예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파트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제일 동네 밑바닥에 있으니까 늘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루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없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가 팔린다. 아큐는 경제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큐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참 바보 같아. 제일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큐의 문제는 가난한 위치, 그리고 알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아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해도 저런 대우를 받는 게 맞을까? 사람들이 나를 툭툭 치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큐는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존 도덕,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알바생이면 내가 왜 이 불행한 삶을 사는지,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사는 게 나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 구조 때문인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루시는 자기 다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 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루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너 노력 안 하니까 그렇게 살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아큐가 정신승리법 대가입니다. 우리가 아큐 정전을 통해서 아큐를 들여다볼 때 사실 대한민국의 정신승리법이 유행하면 사회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늘 지고 패배하는데 정신적인 위로를 정신승리법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아큐와 같은 정신승리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큐도 바뀌어야 되지만 아큐를 낳은 아큐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한 현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루시는 한편으로 아큐와 같은 중국인들의 생각, 의식, 아큐와 같은 병태적인 사유방식 이거를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려면 중국 현실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신이 본 당시 중국의 현실은 정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도 바뀌고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 때문이지? 루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1911년에 일어났던 신의 혁명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를 세우려고 했던 혁명입니다. 아큐가 살던 동네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건 진짜 모든 걸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뭐냐?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그러는데 뭐 시청장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냐? 바뀐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경우는 뭐냐? 그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이 이제 갔어요. 이 사람이 했는데 친구가 해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이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뀐 거는 없었던 겁니다. 과거 주인이 오고 또 새로운 주인이 왔다고 하지만 늘 세상은 똑같았던 겁니다. 루신이 이런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현실이 변화가 없는 현실이 지속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혁명이 나니까 소설 속에서 아큐도 그래, 나도 이참에 한번 신세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혁명이 뛰어듭니다. 나도 이제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현실로 오면 나도 이제 그래, 정권 교체에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쪽 정당에 한번 투신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바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큐는 왜 정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혁명당이 돼야 되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큐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큐가 툭하면 맞았잖아요. 동네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혼내주겠다.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갖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제 내 마음대로 갖겠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면 뭐 정권이 보낼 수 있는 자리가 2만 개, 3만 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공정하고 그야말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권에 뛰어들고 나 정치 참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떡고물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큐였던 거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목적은 갖고 싶은 여자를 다 갖기 위해서. 아큐가 동네 우어멈이라는 사람한테 달려들었다가 맞거든요. 내가 혁명에 성공하고 혁명당원이 되면 내가 정치를 참여해서 집권당의 한 사람이 되면 이제 내가 갖고 싶은 여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아큐는 나도 혁명당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큐처럼 정치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루시는 이거 가지고 당시 중국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치하는 사람도 바뀌고 새로운 정치가 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맨날 그 모양이고 마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혁명이 일어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악효 같은 혁명다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실의 삶, 그 다음에 중국 민중들의 삶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힘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사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루시는 악규정전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어도 절망적이다, 중국 현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악효 같은 혁명가들, 악효 같은 혁명, 이게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자리는 바뀐 겁니다. 자리에 앉는 주인은 늘 바뀌었어요. 권력에 위치에 앉는 사람은 늘 이 사람에서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C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여에서 야로 바뀌고 야에서 여로 바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주인 바꾸기식의 개혁, 혁명,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 똑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제3의 정치 세력, 제3의 문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루신의 생각입니다. 이거 사실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숱한 민주화를 통해서 숱한 정치를 바꿔왔지만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악규식 혁명 또는 악규식 정치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악규 속의 혁명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루신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으로 바뀌어도 생각이 똑같고 그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통, 그러니까 중국 전통 문명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구 근대를 받아들이는 게 대안인가? 여기에서도 루신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3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제3의 문명을 만들어야 되고 제3의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루신이 생각하는 현실 변혁의 궁극적인 사유방식입니다. 루신은 문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문명도 있고 근대 자본주의 문명도 있고 뭐 사회주의 문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쭉 많은 문명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루신은 우리가 거쳐온 모든 문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발전을 해나가긴 한다. 그런데 이 발전 과정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 나사든 오른쪽 나사든 돌아가면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모든 문명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직선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다 보면 나사가 돌아갈 때 한편으로는 위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밑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에 갔다가 오른쪽에 갔다. 편향된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라는 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문명만 있는 게 아니라 늘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을 지니면서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정신 문명만 정신이 최고 중요해 이렇게 했던 문명이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신 가치만 중요시 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이 좋아. 물질을 중시해야 돼.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만 또 좋다고 하는 게 극단적으로 이루어가지고 물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해 나간다. 이게 루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긴 해요. 루신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늘 편향을 지닌 문명이 있을 수 있다. 그 편향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새로운 문명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하죠. 전통시대의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시대에도 꼭 모든 것이 다 나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게 있죠. 제일 나쁜 게. 노비로 태어나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되죠. 그죠? 이게 신분제죠. 이건 뭐냐? 또 하나. 이게 조선시대는 시 잘 짓고 글 잘 짓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 시 잘 짓고 노노맹자 많이 한다고 통치를 해? 이게 우스꽝스러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편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편향은 뭘까요? 저는 인문학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한 3,000년, 5,000년을 이렇게 길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냥 오늘에 사는 것처럼 갖다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편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있는 사람이 잘 좋습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다 고용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죠? 그래서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 버는 게 당연하고, 왜 그게 당연해졌느냐?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를 잘 짓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이 권력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됐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참 우스운 시대입니다. 아니, 시도 모르고 노노맹자도 모르는 사람이 돈만 있다고 권력을 지어? 그런 시대에 니들 사니? 이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이 있고, 길게 보면 이 시대는 이런 편향이 있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편향이 있구나. 긴 역사를 보면 그러한 편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시는 전통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이건 뭐냐? 너무 정신을 중시했다. 정신적인 것을.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소수, 임금이라든가 사대부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던 겁니다. 소수의 시대였던 거죠.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대 문명, 근대 자본주의 이후의 편향은 뭐냐? 사람들이요, 반대로 그걸 고치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물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생각하는 것, 이게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옛날에는 소수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다수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다수가 최고야.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도 다수 한 사람이라도 지지표가 많으면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똑똑한지는 둘째입니다. 다수의 표를 얻으면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자가 됩니다.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루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진리를 수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해? 이건 근대가 지닌 치명적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는 전통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점들, 그리고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점들, 이거를 좀 부정적인 걸 드러내고 좋은 점을 더 키우면서 전통 문명과 근대 문명을 넘어서 제3의 문명을 창조하면 어떨까? 이게 루신의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3의 근대 문명을 넘어서는 제3의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를 넘어서는 제3의 문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중국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루신의 이런 생각,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청년들이 루신에게 공감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루신을 중국의 작가가 아니라 여전히 동아시아 작가로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의 작가가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 삶에 지혜를 주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의 암시를 주는 작가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암시를 줍니다. 중국 근대를 살았던 루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게 주는 암시,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